네, 그럼 원로소설가 이효정 선생님을 모시고 시대의 목욕 포럼 네 번째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대의 목욕 포럼을 기획하고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고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또 감기 몸살이 유행하는 이런 계절에 이렇게 또 많이들 오셨네요. 저희가 9테이블 거의 90분 예약을 했는데 거의 꽉 차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효정 선생님은 정말 다들 아시는 대로 우리 동포사회에서 30여 년간 호주문학계에서, 한인문학계에서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대들보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 모시고 피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공식 행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호주에 사니까 원주민들의 그런 소주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화를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지역에서 원주민이 전통적인 토지관리였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오픈하기를 했고요. 예, 오늘 8월 포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드니 목욕 포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죠. 원로소설가 이효정 선생님과의 생애와 문학세계라는 주제로 대담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이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 한 40% 부분에 축가
문주영 소프라노의 축가를 듣고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까지는 이제 호주 오시기 전까지의 이제 한국에서 문단 활동이고 후반부에는 이제 호주에 오셔서 문단 활동으로 그렇게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대담이 끝나면 이제 이호정 문학회의 권영규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화환증정이 있습니다. 이영복 총무님께서 화환증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희경 시인님께서 축하 메시지 겸 축시낭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때 상황 봐서 저희가 여기 여러 오신 분들 사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Q&A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촬영을 여기서 앉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폐회하고 같이 미글링 하시고 네트워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드니 목요 포럼은 제가 그냥 1월 초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신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오늘 같은 그런 자리를 갖고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좀 보내고 후배들한테도 좀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포럼 명칭은 이제 처음에 First Thursday 포럼 해가지고 FTF였는데 매월 첫째 주에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시드니 Thursday 포럼으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첫 번째 행사로 잘 아시는 이경재 전 호주 한인 복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호주 초창기, 교민 초창기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호주 정부의 대변을 많이 하셨고, 가장 큰 아마 뭐 공로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아마 뉴사우스웨일즈의 한국어를 채택하는데 아주 앞장서셨고, 그걸 주도하신 인물입니다. 크레버르 교사로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한인복지회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원래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재 회장님 모으셨고요. 그 복지회를 또 이제 기틀을 잘 놓아주셨고, 한일 회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첫 연설을 모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스마니아의 강정민 타스마니아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이제 아마 기여라든가 그런 거는 타스마니아 작은 그런 주에서 특히 스미스톤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200명, 300명의 그런 고용을 일으키고, 많을 때는 500명까지 고용을 하면서 호주 사회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시고 또 지금 호바트 여성의 집 그런 자재를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여성의 집을 지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자재를 무료로 짓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달에 모셨고요. 3월달에, 그리고 이제 지난 6월달에는 이제 세 번째로 현대로템 전동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전동차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 교통 인프라를 우리 한국 기업이 맡아가지고 시드니도 이제 9월부터 광역 전철을 다닐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2030년 올림픽에는 이제 브리스번에도 이제 전동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거여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취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호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선생님의 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대로 이 선생님은 제주신문에 1971-72년 장편소설 환절기를 연재함으로써 소설가로 본격 데뷔하셨습니다. 그리고 MBC 창사 20주년, 1981년이죠. 20주년 TV 드라마 중편소설 공모, TV 원작 공모에서 억새의 미로가 당선됐습니다. 이 억새의 미로는 2년 후인 1983년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집으로는 이제 장편소설 환절기가 있고, 또 시드니에서 내신 소설집 여복의 날새 등 다수가 있습니다. 수필집은 시드니의 봄을 기다리며 등 여사권이 있고, 여러 그런 문학적인 작품을 많이 내셔가지고 2000년 한국 수필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05년 해외한국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젊었을 때 제주도 체류 시절 서재에 서식이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뭐 독보사에 오셔가지고는 이호정이 보는 세상이라는 칼럼을 무려 10년간 연재를 하셨습니다. 거의 매주. 처음에는 이제 배철상 전 발행인 하셨던 하루타임즈에서 한 3, 4년 하시다가 그 신문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톱지에서 또 7, 8년 동안
매주 게재했습니다. 2005년 11월까지요. 그리고 한국 개간지에 또 소설, 단편소설, 중편소설 13편을 게재하셨고요. 2009년에서 16년 사이에. 그리고 또 2010에서 13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그런 시기를 또 후에 한국에 연재를 하셨고, 현재도 지금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또 부사에서는 이제 호리동포 첫 문인단체인 시드니문학회 1995년입니다.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여정 문학회 2022년까지는 이제 구 시드니 한인 작가회의 명칭이었죠.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시드니 자택 서재 사연들은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또 호주에는 이제 그 전에 둘째 오빠가 계셨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막내 동생이 이제 이강진 씨가 계신데 골드코스트에 사셨는데 오늘 축하하러 오셨죠?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박수 주시고요. 우리 이강진 씨는 저기 기획문 작가이고,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 기자도 활동하고 있고, 하루일보에도 그 이강진의 시골 엽서라고 하는 그런 여행문을 10여 년 이상 연주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인들, 팬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가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2022년도에 이 에핑 이 자리에서 시드니 문학 11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축하해 주신 그런 사진입니다. 두 분 모습이 비슷하시죠? 이여정 작가의 본명은 이강숙이며 이여정은 필명입니다. 1935년도 서울 출생이시니까 내년으로 4개월 후면은 이제 정확하게 90이 되십니다.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이 작가는 미로는 오빠 두 분이 계시고 호주에 먼저 정착했던 둘째 오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잘했던 이강숙 소녀가 울타리를 벗어나 문학사가 인정받은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요 라는 동시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발표한 것입니다. 창신국민학교 4학년 때 발표된 동시가 연구수업에 참관한 장학사, 교장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이강숙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쓰는 문학아동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여정 문학회 회원이고 수필가이신 김일숙님께서 동시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요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이호정.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장독 뚜껑 덮느라고 야단이에요.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빨래를 건느라고 야단이에요.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무말랭이 건느라고 야단이에요.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우산 들고 식구들 마중 가랴 야단이에요.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에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칼국수 먹느라 후루룩 후루룩 야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렇게 당시 한국의 사회상을 보면 저희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진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비만 오면 그 당시에 부산했죠. 장독 뚜껑 덮는다는 등, 빨래 걷는다는 등, 우산 들고 식구들 마주가는 그런 부산한 장면이 연상되는데, 앞에 우리 집은 비만 오면 야단이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중독성 있게 쓰시면서 재미있게 쓰고 그 내용을 상황을 쫙 설명하는 게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이 쓰는 것 치고는 대단한 그런 문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학생은 유아일중 2학년 때 유교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피난통에 초중고를 5번이나 옮겨야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서울 수업 후에는 이화여고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주에서 받은 중3 인증서를 가지고 이화여고에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냥 정신여고 고2로 정신여고에 받아준 정신여고 입학했습니다. 네, 다음 이 사진이 이제 왼쪽 사진이 정신여고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흐리게 단기 4288년이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단기를 쓰는 시대였으니까 아마 1957년, 5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은 이제 대학교 사진이고요. 그 정신여고 개교 70주년, 아마 1957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제에서 이강숙 학생은 또 한 번 글쓰기 실력을 발휘합니다. 교내 학생 작품 공모에서 달밤을 제목으로 시, 가을을 제목으로 산문을 쓰게 했는데, 시인 박목월 선생과 소설가 최정희 선생님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정신여고의 어느 정도 명문이냐면 한국의 당대 최고 시인 박목월 선생이 소설을 가르칠 정도로 또 최정희 선생께서 학교 와서 심사를 맡을 정도니까 상당한 정말 명문이고 전통 있는 학교네요. 조회 시간에 김필재 교장이 산문장원 이강숙, 시장원 이강숙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시민학의 대표인 서정시인인 박목월 선생은 당시 정신여고 강사로 소설을 가르치셨는데 이강숙 학생의 재능을 보고 너는 나중에 꼭 소설가가 되어라 라고 격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필가이자 국문학자인 이상보 박사가 고2, 고3 때 정신여고 이강숙 학생의 담임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중고교 시절 별로 존재감이 없이 지내던 여학생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낯선 학교에서 의기소침하며 지냈지만 글쓰기 이렇게 초등학교 제주도에 갔을 때 모스코 중학교에서 또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고 또 서울에 수복 와서 정신여고에서 또 이렇게 장원까지 하면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면서 학교 생활에서 활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그 학생 시절 글쓰기를 토대로 훗날 작가가 되기를 결심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나 마이크를 좀 들으시고요. 문학 공부를 하셨나요? 이 자리에 앉기에는 저의 깜냥이 한참이란 모자라는 인물인 것을 자인합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서 애쓰시는 준비 과정을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참 1시간 반짜리 제작인데 참 만만치 않구나. 고시승 사장님의 그 노고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교포 사회 중심에서 그 신문을 만들어 오시던 그 고시스님께서는 다시 쉬지 않고 시드니 포럼이라는 판을 또 벌이셨는데 참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암주로 시드니 포럼이 교포 사회에서 젊은 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길이 전달되어서 교포 생활에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게 그 문학 수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뭐 창작교실이 여기저기 있고 서울 가니까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만 그때 당시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했고 제가 글을 쓰는 동기는 국민학교, 저는 학교하고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통지서가 왔을 때 폐렴을 갖다가 1년 반이나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살 돼서야 일본 학교 사립국민학교를 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2학년 되니까 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한국인 국민학교로 또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화여 중 2학년 때 또 6.25가 났는데 일사 후퇴 때 이제 전부 해서 그냥 제주도까지 피난을 저희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환도해서 이제 영어를 마치고 이제 좀 살다가 시드니까지 저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항상 낯선 고장, 낯선 교실, 낯선 학생들, 낯선 선생님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한 5번을 전학을 하다 보니까
뭐 역사나 인문 계통은 따라갔지만은 수학은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체계 있게 공부를 못해서 아야 그냥 공부에 그래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문학 수업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든 작가 노트, 작품 노트 해갖고 그것을 항상 책가방에 넣고 다녀갖고 학교를 등교할 때 올 때 왜 사람을 만난다든가 특이하게 뭐 어린 애를 만나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불을 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날 저녁에 와서 그것을 잘 정서를 해서 거기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써서 옮기고 우리 집은 비만 온 야단에도 그때 그 노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학과는 못하고 이제 그런 독서와 이제 글쓰기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또 전학 간 데마다 또 이제 이렇게 상을 찾는 계기가 돼서 오늘 온 것 같은데 하나 더 볼 텐데 여기 시드니에 또 오게 됐잖아요. 여기서 낯선 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40대 후반에 돈도 없이 혼자 이렇게 와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이제 글을 10년 동안 쓰게 돼서 오늘 이 자리도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별로 들을 건 없지만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의 주책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해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정 작가께서 학생 시절, 초중고 시절에 글쓰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배경을 본다면은 대학에서는 당연히 국문학과를 진학했을 것 같은데 진학을 놓고 집안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큰 오라버니가 글을 쓰려면 사상의 깊이가 있어야 하니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가셨지만 한 학기 만에 이제 그만두시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철학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이죠. 한신대 철학과 입학했지만 또 거기에서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까지 또 해야 되니까 문학을 원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견디시기 힘들어가지고 또 자퇴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 작가의 어머니께서는 이 작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계집애가 가사과나 같이 철학 공부를 해서 못하냐, 중국의 선생도 못한다 라는 말씀하셨죠. 이런 어머니한테 매달려가지고 대학 등록금에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책을 사서 그 책을 많이 읽고 나중에 소설가가 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셔가지고 많은 책을 구입해서 아까 서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책 속에 파묻혀서 문학 수업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은 정말 평생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댁을 한 3번, 4번 뵙고 서재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탐이 나는 소설책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호주 오면서 뭐 가져온 책도 별로 없고 평상시에 책을 안 읽었는데 한 벽이 정말 다 소설책으로 한국에 정말 어지간히 좋은 소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나중에 또 훗날 또 이효정 문학 전집을 기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상시 습관이 이효정 선생님의 오늘을 만든 거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쓰고 응모를 통해서 발표하기란 문학 수업 원칙은 이효정 작가가 문학 소녀 시절부터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작가 정신의 뿌리라고 봅니다. 글쓰기는 이효정 작가에게 구원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이 작가는 결혼하고 제주도에 살게 되었는데 당시는 교사가 부족해서 교육부 교사 자격 검정고시를 치셔가지고 붙어서 제주도 모슬포에서 중학교 교사로 한 2년
1967, 68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이죠. 제주도 모스포에서 중학교 맨 왼쪽에 이제 선생님이고 학생들 사진이 있네요. 당시 이렇게 맨 윗줄 사진을 보니까 맨 오른쪽 학생은 완전히 좌양자로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네요. 보니까 옛날에 저 사진 찍는 게 좀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학생들의 사진이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선생 그만두시고 모슬포에서 떠나가지고 제주시 큰 도시로 옮겨가지고 YWCA 총무, 그 다음에 또 걸스카우트 총무 등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1, 7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신문에, 제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간판신문이죠. 제주신문에 환절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이 문학가들한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장편소설이라는 건 사실 가장 어려운 장르인데 평상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쓰셨고 그런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첫 문학 장르를 장편소설로 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사진이고요. 이때도 주부교실 강좌도 이제 가운데 보시니까 교사들하고 또 주부들 상대로 강좌도 하셨고 오늘 또 세계 YWC 하시면서 세계 지도자 훈련 세미나 참석 1975년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신문에 요거는 이제 제주신문에서 사고가 난 거죠. 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이강석 작가의 이제 나옵니다. 보면 요런 소설들이 연재한다고 하는 단편 릴레이가 제주도 신문에 나왔고 태양의 뒤쪽 연재된 거 나옵니다. 사파도 있고요. 신문 사파. 옛날 신문 오래가지고 다 부시신 거 이제 스캐닝을 떠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편소설로 환절기고요. 71, 72년도 연재했고, 예,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문의 소설 외에도 또 칼럼이나 이런 꽁트 같은 것도 많이 쓰셨습니다. 제주신문에 75년도에 해연풍이라는 걸 저도 요번에 칼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해연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기 때문에 저런 칼럼 제목을 고른 것 같습니다. 해연풍이라고 하는 코너 제목을. 재밌네요. 신문 칼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꽁트도 또 많이 쓰셨네요. 제주신문에 더위 탓이었다 왼쪽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어떤 허세 제남신문이라고 또 다른 신문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그 신문에 꽁트도 또 많이 연재하셨고 요거는 1978년도인데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지령 1만호 78년도에 기념특집으로 전국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는데 토박이 에세이 강산말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19회에 이강숙 작가가 제주 작가니까 제주도를 소개한 게 전면에 이렇게 났습니다. 와가지고 아주 경향신문 전면에 이렇게 또 제주 전문가로 아주 서울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예. 이어 이 작가는 여성동화 소설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예심을 통과했지만 아쉽게 본심에서는 최종심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최종심 심사위원은 최정희 아까 나왔던 최정희 선생이 맡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예심 심사위원이었던 이청준 소설가가 이강숙 응모자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그 소설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서 이청준 소설가는 나는 160여 편의 응모작 중 10편을 골랐고 그 10편 중에서 이강숙 응모자 이름 밑에 빨간 줄을 그어서 본심에 올렸다. 나는 당선될 줄을 기대했었다. 근데 당선이 안 된 걸 보고 나중에 안타깝지만 앞으로 눈여겨볼 테니까 계속해서 정진해달라고 하는 그런 격려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청준 소설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작품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강숙 후보자한테 격려 편지를 보낸 이제 문항이 있습니다. 이청준 소설가는 동인문학상 받은 병신과 모조리,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작품 제목이 병신과 모조리, 그 다음에 서편지 등 수십 편의 아주 유명한 장편, 중편 소설을 낸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죠. 근데 우리 이청준 소설가께서 굉장히 눈여겨보셨는데, 우리 이강숙 응모자께서는 아쉽게, 다는 아닙니다. 한국에도 또 왜 문단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연출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작품으로만 하셨는데,
여성동화 응모에서는 아쉽게 본선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광숙은 필명 이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필명 이여정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중앙문단의 존재를 스스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1년도 제주 MBC 창사 20주년 기념 중편소설 공모에서 억새의 미러가 당선됐습니다. 당시 나이 40대 중반이셨습니다. 이건 억새의 미러가 이제 당선됐을 때 MBC가 경향신문하고 같은 회사였으니까 이제 MBC에서 크게 사고를 통해 가지고 당선자가 발표했다고 나오는 거고, 그 밑에 또 제주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작가셨기 때문에 제주신문에서도 별도로 또 81년도에 당선자 발표한 거를 신문에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는 대로 시상식 사진이죠.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 1983년도에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억새의 미러로 방영이 됐습니다. 원작 이여정, 각색 배명숙, 연출 김한영. 김한영이라고 하면 한국 TV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PD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맡아가지고 억새의 미러를 연출하셨네요. 요 당선되고 시상식 사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상식 때 아주 정장을 하고 가서 상 받으신 거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상장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시는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 웃으시는 표정에 정말 여성동화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좌절이 있었지만 정말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한국 대표적인 중편소설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 그런 표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시고 사진 한 장 찍으신 걸 발췌했습니다. 요거는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억새의 미러 이렇게 그 최불암 씨, 밑에 있는 최불암 씨하고 한민수, 최민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제 억새의 미러가 83년도에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예. 억새의 미러는 또 응모 때부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여정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정동 MBC로 보내셔야 되는데, MBC 사옥에 정동이 있었을 때니까요. 지금 여의도가 아니라 KBS 여의도로 또 보내셔가지고 그 업무가 다시 또 MBC로 다시 다행히 갔고, 그리고 또 MBC에서 당선됐다고 하는 이제 전화로 걸었을 때 필명으로 보내신 걸 깜빡하고 여기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고 끊었다가 나중에 제가 이여정이에요 하고 다시 전화 받으셔가지고 당선을 확인하셨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83년도에 방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이 1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 GPT에 81년도 100만 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871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이 들죠. 이여정 작가는 이렇게 MBC에서 당선돼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2년 후에 1983년 느닷없이 호주로 떠나십니다. 통역 장교 출신인 둘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고 시드니에 살고 계셨는데, 이 동생한테 3개월 방문 기자로 온 동생한테 가능하면 호주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한영 PD는 그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나왔기 때문에 후속작을 기대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호주를 떠나가지고 한국을 떠나 호주에 정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럴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작가는 이제 취업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 호주 이민자가 됐습니다. 호주 이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가의 대표작은 이제 환절기 연재한 소설을 73년도에 환절기를 사는 사람들로 출간을 했고요. 또 73년부터 80년까지는 단편소설 무이촌 진료기, 아성쌓기, 흔들리는 느티나무 등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청사 기념 공모한 억새의 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 연주를 듣고 이여정 작가의 호주에서의 활동은 연주 후에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곡은 이제 소프라노 문주영님께서 나와서 김효건 작곡의 첫사랑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또 서로를 만나는 시간이 설레는 시간 같아 첫사랑이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이 이효정 선생님의 여정의 첫 기억으로 만났던 글과 인생의 모든 첫 순간을 회상하며 또 앞으로 맞을 첫 시간들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다른 시간이여 나 홀로 저긴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내 말 멀리 새라 눈길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여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여 영원히 멈춰라.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예, 이효정 작가의 가족사진을 잠시 보시면서 이제 저희가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남자분이 이제 큰아드님이시고 그 옆에 이제 가족이고요. 또 큰 며느리하고 딸.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둘째 아드님이고 그 밑에가 이제 둘째 며느리하고 딸. 그다음에 이 선생님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지금 일본에 사시는 이제 따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남일녀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따님하고 아드님 또 두 아드님하고 사진 찍은 사진들 있고 두 아드님 이렇게 앞에가 이제 큰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뒤에가 둘째 아드님이시고 둘째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들 있고요. 이때 이제 1993
83년도에 이제 호주 도착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0대 이제 후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시드니 너싱홈에서 에이드 케어 워커로 이제 일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작가는 1983년 시드니로 이민을 온 후 7년 동안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에 혼자가 된 여성의 이민 정착 과정은 아무래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민사회에서 홀로 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싱홈에서 에이지드 케어 워커로 일을 하면서 호주 이민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 공백기를 거쳐 90년대 초부터 이 작가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요 사진까지가 이제 에이지드 케어 워커 근무할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정착 초기 7년 동안은 작품을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지요? 네. 마이크 들고 하실 때. 네. 이 시드니에 다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들이나 저나 그 정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난 널싱홈이라는 영어, 널싱홈이라고 하는데, 널싱홈이 난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영어에 이민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문법에서는 대충 잘 아는데, 그걸 자꾸 그런 걸 배워주니까 나는 빨리 직업을 갖고 싶은데, 영어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나는 어떻게 빨리 말을 배울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러면은 사람을 다루는 데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빨리 말을 배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로 그만두고, 너싱홈에 일했는데 여기 바로 가까운 데 있는 홈코드 너싱홈. 베드가 이제 98베드 굉장히 큰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일은 고대도 보수가 좋으니까 그런 건 참 수 있는데, 뭐지 중요한 것을 밀어놓고 다른 일을 한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냥 막 공허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는가? 어디 가면 밥을 못 먹나 내가? 그런 회의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드니에는 교포 신문이 아무것도 없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공허하던 차이에 배철성 씨가 한화타임즈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갔죠. 가갖고 제가 여기다가 글 좀 내는데 지면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참 좋죠. 그렇지만 어떻게 써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 달에 한 편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2달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한 주에 한 편씩 써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데 저는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공짜 글은 안 씁니다. 한 편 쓰자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료를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쓰시는 거 봐갖고 독자 많아지면 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걸로 돼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죠. 굉장히 힘드는데 그 일을 가면서 아프터눈 시프트는 일이 쉬워요. 저녁 먹고 환자 다 잠재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어느 환자가 손이 필요할 때 이제 부자 누르면 울리게 돼 있거든요. 어느 방에서 그만 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가다가 이제 생활 정보라는 게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정보를 가서 보니까 퍼즐이 있어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퍼즐을 하는데 그 퍼즐 중에 그냥 단박에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분의 2를 겨우 맞췄는데 3분의 1은 도저히 어휘가 여기서 맴돌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렇다 해서 내가 영어를 올인했다 해서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건 아니고 대충 이제 생활 영어 하는 수준이었고 영어도 안 되지 한국 우리말도 안 되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미스터 윌슨 이제 다이렉터인데 그 사람한테서 나 노티스를 했어요. 떠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실 그 7년씩이나 숙달돼서 일 잘하는 사람이 떠난다니까 자기네들 좀 고민이 있었겠죠. 그 당시로는 한국 사람이 나 혼자였어요. 98페이지 직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어디 다른 데 짝이 있어서 가려고 그냥 아니라고 난 집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위켄드만 이틀 일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글 쓴 데는 목적으로 그냥 노티스를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지 뭘 먹고 살아요. 근데 이틀 일을 하면 위크데이에 3일 일하는 거고 보수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백 기간이 있어서 맨 처음에 썼을 때 내 책의 서문에 잠깐 무슨 얘기 썼느냐면 몇 마디 썼다가는 마음에 들지 않아 지워버리고 2줄 쓰고 1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숱한 밤을 책상 앞에 앉아 지새우며 실로 고인과도 같은 서슬푸른 투쟁을 시도하면서도 나의 가슴은 뜨거워오고 얼굴에는 회색이 돌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왜 다시 글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젠 더 자신에게 묻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쓴 것이 새삼스럽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작가의 창작 과정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행과도 같은 서슬퍼른 투쟁을 통해 나온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1995년 호주동포사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문인단체인 시드니 한인문학회의 초대회장으로 구심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진 저희가 몇 장 찾았습니다. 1995년 3월 사진입니다. 당시 톱지 신문에서 시드니 문학회 발족해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 유정 선생님 계시고 다른 분들이 같이 이제 문학회를 발족하셨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시드니 문학회 창간 작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작품들을 하나씩 내서 아젤리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습니다. 요 잡지가 있고요. 그때 이제 유정 선생님께서 회장으로서 서문을 머리말을 쓰셨고요. 그리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톱지 한국타임즈 거쳐가지고 톱지에 오래 연재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국신문, 호주한국일보, 호주동화 하나일보 등 거의 동포신문에 소리 외에도 이제 꽁트, 짧은 소설, 중편소설 등 수준 높은 산문 작품을 발표하며 시드니 한인동포 중에서는 한인동포 작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애독자를 가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호주동화에서 신년문예 공모를 했고 그때 이제 시상식 사진 같습니다. 가운데 이선이 계시고 왼쪽 사진 보니까 좀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김호 시인도 보이고 조정춘 씨, 그다음에 남경 씨,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윤영훈 시인,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퀸즐랜드에 계신 손성훈 씨 그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시상식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톱지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연재를 하셔가지고 99년도에 이제 톱지 8주년 창간 8주년을 맞아가지고 당시 이재경 발행인으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이 작가의 스펠 작품들은 시드니의 4계절을 딴 제목의 스펠집으로 연작으로 출간되었습니다. 94년도에 맨 왼쪽 거죠. 시드니의 봄을 기다리며, 그 다음에 98년 시드니의 여름 노래, 2001년 시드니의 가을 여정, 그 다음에 2004년 시드니의 그 푸른 겨울 순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스필선 이렇게 4계절 시리즈가 나왔고요. 2005년도에는 스필선집으로 스쳐간 바람이 있습니다. 이 스필집 스쳐간 바람은 교무사에서 한국 스필 작가 대표자 선집으로 스필가 6천여 명 중에서 명작을 골라가지고 출판하는 교훈 명작 신서 150번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시고 시드니에서 또 소설집 여복의 날새를 2008년도에 발표하셨습니다. 이유도 작가의 수준 높은 산문 작품들이 스필집으로 출간되어 한국 스필문학계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됩니다. 소설가로서의 재능은 이미 1981년도 MBC 중편소설 공모장소로 입증이 되었지만 호주 이민 이후 사서 소식이 뜸했던 90년대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이며 스필문학가로서 한국문단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유정 작가는 2000년도에 제10회 스필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순금 10돈 금메달을 목에 걸으시고 부상으로 받으셨고 왼쪽은 이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수상소감을 이제 말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맨 왼쪽 사진이 맨 왼쪽이 이제 따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드님 따님 다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또 반갑게 오시고 수상 사진이 있습니다. 손녀딸도 있었네요. 그리고는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제14회 해외 한국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스필문학상 아까 순금 10돈짜리 그 금메달이 현재 가치로는 호주 달러로 3,600달러, 3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문학상 부상은 미어로 한 2,000달러 되니까 역시 호주 달러로 한 3,000달러 되는 상을 받으셨습니다. 또 제가 그냥 장난하면서 한번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6월 달에는 잘 아시는 소설가 박한서 선생님께서 시드니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또 이은영 선생님을 만나 뵙고 같이 환담을 나누셨고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스필 창작 교실을 통해 부기생을 배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회 같이 합평회에서 하는 사진이네요.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 스필가 시인 중에 상당수가 수료생 출신들입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스필문학 창작교실 이후 2010년도에 제가 발행 겪을 수 있던 호주 한국일보에서도 이 선생님의 스필 창작교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스트우드 쇼핑센터 오피스타워에 있던 호주 한국일보 사무실에서 스필 창작교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창작교실에 오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문학회 모임에서는 선생님, 문학회 모임에서 합평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셨나요? 마이크 드시고, 부탁드려 주실래요? 우리는 그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거의 30년인가, 내내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합평회를 합니다. 이것은 글쓰기 공부 방식인데요. 회원의 작품의 교재를 삼아서 그 교재를 전부 회원 수만큼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 회원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5-6사람씩 만들어가고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걸 썼냐, 그 합평회를 하면은 또, 끝난 다음에는, 우리
우리 그룹에서는 이렇게 합평해서 이렇게 했다. 이 그룹에 이제 그 발표를 하면 제가 이제 최종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공부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이 합평회를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뭐 나보다 더 잘해요. 쓰보면 그냥 얼마나 잘 골라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갖고 깎고 다듬고 쳐내고 늘리고 적절한 어휘 선택을 하는 그렇게 해서 고치는 그건데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글을 갖다가 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활 주변에 있는 거 다 글감이긴 하지만 그걸로 나열했으면 그건 국민학교 학생은 장문밖에 더 되겠느냐. 그걸로는 안 된다. 문학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쓰는 글에 메시지가 강렬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학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항상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합평의 전통이 호주 시드니에서 거의 25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물론 해외에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문예창작 교실과 합평회를 오랜 기간 개최하면서 많은 동포 작가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점은 우리 이 선생님의 큰 공로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요거는 또 소설로 수필 같은 경우도 책으로 나오셨지만 또 다시 수정하시고 탈고하시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수필 창작 교실이 15년 사이에 9기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5기 수필 창작 교실 졸업식이라고 써 있네요. 장석재 선생님도 계시고 이모기 씨도 계시고 그래서 30여 명이 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 수필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1기가 10주 과정입니다. 아, 그렇어요. 예. 알겠습니다. 1994년도에 출판된 수필집, 아까 말씀드린 시드니의 봄을 기다리면은 90년대 후반 뉴사우스웨일즈 중고등학교 과정 한국어 교재로도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어 교육과정인 코리안 랭귀지 실라버스의 책임을 맡으셨던 이경재 선생님, 오늘 우리 1월달에 모셨던 그 이경재 선생님께서 이은종 작가는 호주에 사시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작가이며 한인 작가이며 그의 작품은 매우 아름다운 한글로 쓰여졌다. 자라나는 한인 세대의 모국 교육에 모범이 되어 교재를 채택했다라고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작가의 언어, 특히 서울 경기 지역 토속어와 사투리 사용은 작품에 향토색을 더해주는 천연 조미료와 같다는 역할을 한다는 평을 듣습니다. 작품이 나타난 사례를 PPT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서울 토속어가 이제 그 빨간으로 쓰는 다 표들이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보면은 손방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복의 날새, 꽁투 위에서는 이제 꼼년, 아주 드물게, 그 다음에 깜냥, 그런 깜냥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다음에 공초두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필 돌아온 친구에서는 맞대가리가 없다니 이런 표현도 있네요. 까문개다, 낫도깨비, 문개다, 그 다음에 구박덩이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게 다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필 그게 아니었는데에서는 통부처, 생급스럽다는 그런, 갑작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생급스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필 작품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는 내남 없이, 엎어치나 매달치나, 맞득자는, 한다름, 해걸음 안에, 껌에 갈 듯, 양괭이. 양괭이가 그런 귀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뒤발. 앙괭이.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손방, 양은 쟁개비, 손을 탄다, 애벌 빨래하듯, 어깃장을 놓다, 범강장다리. 이렇게 그 토속어전 표현은 사실 고직만 적은 코리아타임즈기다 제 형이 요번에 같이 제 준비하는 걸 도와주면서 이 선생님의 소설과 수필집을 다 다시 읽어보면서 직접 찾은 겁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작품에서 서울과 경기도 토속어 인용은 선생님 탁월하다는 평을 듣시는데 아무래도 가족적인 배경이 있으시겠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랐지만은 서울이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라는 대명사일 뿐이고, 서울이 경기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경기도 서울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경기도 여주 이천 사람이고, 우리 할머니는 역시 경기도 사람인데, 할머니가 고향은 요즘에 갑자기 유명해, 특정인으로 해서 유명세를 타갖고 한국의 온 국민이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지역이줍니다. 이쯤은 여러분 대강 짐작하시겠는지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기도 서울 다 경기도를 해서 우리는 그 어느 소통에는 가족 간에 거부감 없이 아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서울 경기도 토속어는 사람들이 안 써서 그렇지 국어 사전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한글 구조 그 정도로 표준어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쓰죠. 네, 그리고 문학회 저희가 사진들을 몇 장 골라봤습니다. 이건 2016년 1월 달에 시드니 한인 작가회 모임 사진이고요. 이건 또 2018년 사진인데 아마 어원센터에서 문학회를 하시다가 이제 장소를 딴 데로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예, 2019년 또 원래의 모임이시고, 예, 낯익은 분들이 많으시죠? 이건 2020년 12월 달 모임입니다. 식당에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2022년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시드니 문학 동인지 11집이 출간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에픽클럽에서 성대하게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열으셨습니다. 그 11집 표지가 10권의 책을 내고 그 11집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앞에 표지로 이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가 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이 선생님은 이제 상인 고문으로서 격려사를 해주셨고, 또 이 권영구 회장님께서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기념사진들, 회원들 다 기념사진들이 아주 이쁘게 찍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객들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에픽클럽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출간된 시드니 문학 동인지 11집 축사에서 이관희 시인 겸 문학평론가, 개간 3분의 시 편집 발행에는 해외에서 한국어로 11번째 동인지를 발간한 것은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소설가 이혜정 선생의 보이지 않는 등받이 역할이 큰 힘이 됐을 것이다. 시드니 문학이라는 텃밭 농사가 더욱 풍성한 작품을 수확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혜정 작가의 산문 문학 세계를 비평의 잣대로 정리하신 분들은 두 분이 계십니다. 국문학 박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여고 은사이신 이상보 전임 한국수필문학회 회장님, 그리고 문학평론가 강석호 두 분이십니다. 요 사진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상보 선생님이신데, 지금 현재 이 선생님 그러시는데 아마 따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연락이 없으신 거 가지고 혹시라도 뭐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한국에 가셔가지고 은사를 찾아뵀던 그런 사진입니다. 특히 이상보 교수께서는 정신여고 거쳐가지고 명지대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고 17, 18세기 조선조 시대 가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전문 국문학자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상보 교수는 이효정 작가의 수필집 시드니의 봄을 기다리며, 그리고 시드니의 여름놀이를 중심으로 이효정 수필 세계에 대해 비평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축약을 해봅니다. 첫째로 소설을 구성하듯 묘사력이 특이한 점을 꼽았습니다. 수필에 내재된 픽션의 세계, 소설적 구성, 그리고 소설적 묘사로 마치 짧은 소설이나 꽁트 같은 수필의 형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김인숙 회원님께서 이효정 작가의 수필, 씨앗과 인생의 일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을 이호정 작가의 대표적인 콩투스필 씨앗과 인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장실 한 구석 타일 바닥에서 이름 모를 씨앗을 발견한 것은 며칠 전 청소하던 날이었다. 그 씨앗은 화려하게 빚은 소음 날개 속에 포근히 쌓여 있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었을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씨앗을 엄지와 검지로 조심스레 잡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입으로 후루룩 하고 불었다. 날아오르는 씨앗이 혹시나 땅에 떨어질세라. 나는 쫓아가서 후루룩 하고 한 번 다시 힘차게 불어주었다. 씨앗은 두둥실 창공을 향해 그 몸체를 날리고 있었다. 부디 너의 대대손손 뿌리 내릴 명당 자리를 찾으려무나 하고 나는 날아가는 그 씨앗이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지켜서서 보고 있었다. 살 곳을 찾아 하늘로 가뿐하게 불려가는 저 씨앗. 또 하나의 이민길을 떠나는 것이리라. 갑자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의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홀씨를 날려버리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몸으로 몸이 되어 호주로 이민을 왔던 자전적인 체험을 하늘을 나는 홀씨에 은유적으로 비유한 듯합니다. 이 3부 작가는 두 번째로 수필을 쓰는 현장성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이민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수필로 쓰되 인생을 관조하는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지니고 있어 인간문학으로 성공시킨 점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상훈 평론가는 수필, 에덴 가는 길이 현장성과 인간문학적 요소가 돋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에덴은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어촌도시 이든을 말합니다. 김인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필 에덴에 가는 길의 일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수필 에덴 가는 길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에덴은 멀기도 했다. 나는 줄곧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어쩌면 그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과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돌이켜보면 나의 살아온 지난 날들도 이 길처럼 부침이 심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락에 빠졌던 좌절의 세월을 어디 한두 번 겪었던가. 그러나 여지껏 내가 살아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때때로 다시 시원하게 트인 넓은 평원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굽이굽이 돌고 돌아온 나의 짧지 않은 삶의 여정들이 하필이면 이 낯선 여행지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다니 갑자기 가슴에 뭉쳐있던 소름들이 옥받쳐 왔다. 눈알이 아파온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에덴에서 와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정일진데 그것이 분명 어디인가 있다면 그 에덴도 지금의 이 인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니, 지금 여기가 바로 에덴일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필가이며 문학평론가인 강석호 선생은 고개의 그리움과 이민사회의 애환이라는 제목으로 이호정의 수필 세계를 평하며 저자의 수필 작품은 대부분 그 구성이 소설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승전결이 뚜렷하며 재미가 있고 어떤 소재라도 문학적으로 형성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호정 선생은 여기 강석호 선생님께서 문학평론가님께서 평론하신 저거고요. 이건 2024년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2024년
1월 연초에 이호정 문학회 모임이 있었고요. 2월달 설에는 이제 임원들께서 이 선생님 댁을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거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시대이 인문학교실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 강의를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줌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강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호주동포사회에서 이 선생님 이후로 소설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다. 첫째로는 너무 늦은 나이에 대체로 한 50대 60대에 글쓰기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 삼아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절실한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하시면서 생활이 너무 행복하면 글을 쓸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소설가는 아직까지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0이신데 건강관리를 매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책을 곁에 두고 계시면서 정신적으로 무척 건강하신데 비결이 혹시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시고요. 예, 뭐 특별한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영양제라든가 보약을 단 한 차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지금 이때도 무슨 뭐 어디가 아파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다들 놀랍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러고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서 내가 곰곰이 내 생활 패턴을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강연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을 때도 두 손을 딱 놓고 이렇게 그것만 주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림질을 하면서 듣지 않으면은 보바닥하고 화장실 바닥은 타일아니에요. 거기서 먹지를 하면서 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장 또 글 쓰는 거 외에 취미가 뜨개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그냥 계속 하면서 그걸 듣는다든가. 그렇게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바깥 일이나 아내 일이나 아들 며느리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 뭐가 떨어져도 그건 내가 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 비결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먹는 게 혼자 있으면 상당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2끼를 먹는데 저녁에는 이제 그 간식 같은 걸로 대충 4시, 5시쯤 때우고요. 근데 아침, 점심을 먹는 것은 맛있게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서 놓고 먹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양 보충 잘하고 골고루 먹고 그것이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는 독서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유튜브 그걸 안 본다 하면은 이제 되게 독서를 하는데 저녁에는 6시부터 되게 11시 반에 잠을 자는데 그때까지 이제 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아침에 새벽에 또 6시가 깨면은 한 2-3시간 또 책을 보니까 평균 하루에 7시간은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흔신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책을 보시고 이메일 하시고 인터넷 하시고 뭐 유튜브도 다 하시고 저하고도 거의 뭐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더 정신 건강이 아주 좋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드니 목요 포럼에 8월 스피커로 또 아마 인문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첫 연사로 모신 이효정 작가를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시드니를 다녀간 적이 있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 첫 두 구절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대로요. 가나냐 한낮 남도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 있으려.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랄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하기고요. 이 시는 1954년도니까 6.25 전쟁 끝나자마자 미당이 쓰신 건데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전쟁으로. 그래서 그러나 정제적 공급에 절대 기죽지 말고 무등산의 무등산에 의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정신으로 자녀들을 키우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미당의 950여 편에 되는 작품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효정 작가는 호주의 한국어 문학계에서 어쩌면 청산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청산이 키워낸 지초와 난처는 향기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작가에게 지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작가의 많은 산문 작품, 특히 호주에서 쓰신 산문 작품들일 것입니다. 이민자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모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이 작가의 산문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지초와 난초, 질환의 의미는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질환의 의미는 이 작가가 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창작교실과 합평회 등을 통해 배출된 후배 작가들입니다. 현재 호주 한인 문학계에서 창작 활동 중인 다수의 문학 작가들이 이효정 작가라는 청산이 모성애 같은 지극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뭐 여기도 다 오셨지만 특히나 가까이에는 이렇게 이효정 문학회 회원님들이 이렇게 다 오시고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학의 문외한인 제가 여러 글과 사진으로 이번 포럼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기 위해 이효정 작가를 한 서너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압수수색은 제가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행이지만 압색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술술술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압수수색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특히 미팅에 함께한 우리 권영규 이효정 문학회 회장님 그리고 재영인 고직만 코리아타임즈 두 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오늘 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했을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과 또 동시와 스피드를 낭독해 주신 김인숙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효정 소설가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소개 설명하는 글을 마칩니다. 부디 지루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 순서로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그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영규입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의 글 스승이신 이효정 선생님을 모시고 시드니 목요 포럼 행사를 기획해 주신 고직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 활동을 하는 저희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만 90이 되셨는데요. 정말 아까 들으셨지만 드시는 약도 없으시고 그리고 뭐 저보다도 더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는 그런 저희 문인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정말 자랑스러운 스승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효정 문학회에 지나온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이 약간 반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199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동포신문에 이효정이 보는 세상 칼럼을 연재하시며 문학의 불모지였던 시드니에 싹을 틔워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칼럼을 읽은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드니 문학회를 창립하셨고요. 그 문학회 명칭을 다양한 장르의 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드니 수필문학회 또 호주문학협회 등으로 개칭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동안 저희 문학회에서 한국중앙문단에 32명이 등용하여 시드니 교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명실공히 시드니 한인작가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88회 생신을 맞으신 작년에 저희들은 선생님께 감사와 또 사랑과 존경하는 뜻을 모아서 이효정 문학회로 다시 개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비슷한 이름이 있는 그 문학회가 비슷한 이름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드니에서 문학회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게 된 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회 10주 소요되는 문예 창작 교실을 9회 개최하셔서 9기생을 배출하셨습니다. 창작 교실을 일단 수료하면 저희 문학회 회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시드니에 문학회가 꽤 여러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다가 독립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이효정 문학회에서는 저처럼 20년 가까이 선생님 곁을 지켜온 회원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오래 30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한 회원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며느리 같이 오셨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죠. 저희들은 매도뱅크 소재 카스센터에서 매월 첫째 토요일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회원 작품의 합평회를 하고 또 작품을 읽고 국내외 작품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며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회원들의 작품을 교재 삼아 아까 들으셨지만요. 평가회를 갖고 또 메시지가 있는 형상화된 글이 되도록 복습 삼아 강의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말에 종인지 제12집 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포럼을 계기로 계획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힘드셔서 더 이상 창작 교실은 안 하시더라도 글쓰기를 열망하는 분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꼭 배우고 싶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학회 운영 방법과 또 진행 방법의 변경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즉 문예 창작교실 수료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저희들 곁에 계실 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효정 문학회 이영덕 총무님께서 회원들을 대신해서 이효정 선생님께 화환을 증정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가운데로 나오셔서 하시죠. 뭐. 사진도 좀 찍게. 예.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윤희경 시인께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또 축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서 그동안 좀 지겨우셨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많은 얼굴, 반가운 얼굴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10줄만 하려다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만 적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한 길만 걸어오신 이효정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목요 포럼의 주인공이 되시고 신은희 문학인의 대표로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늘 가장 축하받으실 일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8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수필 창작교실 6기였으니까 그때가 2009년이나 아마 10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한인 캠시회관으로 달려가서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그때 선생님은 정말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 트레이드 마크인 모자를 항상 쓰고 오셔서 정말 아름다우셨는데요. 저와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6기 마지막 수업날 제가 시를 쓰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마 시작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6기 동기생들 중에 몇 명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다 모르지만 김춘택 선생님, 양혜자 선생님 또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대여섯 명이 가끔 모여서 밥도 함께 먹고 또 우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학교실 그 수강했던 그 기억의 숲을 향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선생님께 배우며 시작했던 우리의 글쓰기 작업,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다들 열심히 쓰고 계시니 글쓰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은 잠시 쉬었다가도 다시 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이민 온 이래 정말 어떤 형태로든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직도 들려줄 말이 또 하고 싶은 말이 가슴속에 많이 쌓여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제자 중에도 선생님처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자담 중에 말씀하셨던 다독과 다작 그리고 작품 발표하기 그것이 작가 정신의 뿌리라던 선생님의 그 좌우명 같은 말씀을 꼭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시드니 문학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 몸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경험만 봐도요. 15년 전부터 선생님이 흘려주신 그 젖줄기를 따라서 걸음마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걸음을 떼고 선생님 품을 떠난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문학의 터전을 잘 마련했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읽고 쓰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제각각 안간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그 양육 시절을 잊어버리는 제자나 수강생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사담입니다만 지난 2023년 가을에
제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그 땅끝 순례문학관에 가서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학관은 독방이 6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제 방에서 가장 그 멀리 계시는 끝방에 소설 쓰시는 송기원 소설가가 그 집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방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이렇게 터셔요. 저도 이불 터는 게 취미여서 이불을 잘 터는데요. 이렇게 마루에서 만나면은 선생님이 허리를 콕 뻗고서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한결같이 제가 떠나올 때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 온 일에 이 허리 굽히는 인사를 잊어버리고 하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허리 굽히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하고 한 번만이라도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설가 송기원 문학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그냥 와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달 7월 31일 날 그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불현듯 왜 그때 용기를 내서 선생님 식사를 한번 해요 라는 말을 못했는지 후회가 아주 막심합니다. 선생님 감히 바라옵기는요, 이제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이효정 문학회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 다른 문학회에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논해서 우리 캥거루 시도민에서도 선생님을 초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선생님을 떠나서 알토란 같은 문학회를 잘 꾸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격려차 오셔서 함께 앉아 선생님이 지난한 문학의 긴 여정도 좀 들려주시고요. 그 대쪽 같은 소신도 좀 나눠주셔서 그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Q&A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까봐 그랬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마음으로 어른을 모실 때가 되었지요. 선생님이 저희들의 한 어른이 되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목이 마르기도 하거니와 선생님께 배웠던 그 처음 자리를 더듬어 보며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더 부쩍 들더라고요. 그 섬섬옥수와 같았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 저의 느슨해졌던 마음들이 찬물 한 컵을 들키듯이 정신이 확 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지나온 시간과 그 길을 떠올리며 제가 한 편의 시로 오늘의 축하 자리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향기를 정말 잊지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자리가 문학인들의 진지한 자리로 오래오래 남기를 소망합니다. 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선, 고리야. 빗방울 떨어지자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 황급히 집으로 간다. 한 아이가 돌아와 커다란 플라스틱 휴지통을 뒤집어 놓고 들어간다. 빗물 고이면 청소 아줌마 힘들까봐. 등에 묻은 빗방울 털며 환하게 웃는 손. 어린 날 마당 귀퉁이 사금팔이 놀이하다. 추녀의 비 들칠 때. 대도리에 비 맞고 누운 고무신 젖을까봐 얼른 뒤집어 놓고 손지붕으로 가려주던 기억. 철들고 마냥 설레던 날 젊은 나뭇잎에 써보낸 편지 뒷장 같은 그것. 아침 햇살에 선잠길가 여린 이마 부채살로 가려주던 그것.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며 세상 일을 하나씩 덮어두는 법도 배우라던 어머니. 마지막 눈 감겨드리고 오래도록
거두지 못한 그 손.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며 세상 일 하나씩 덮어두는 법도 배우라던 존경하는 우리 이효정 선생님 존귀한 두 손.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의미 깊은 시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혹시 뭐 없으시면 내가 질문하는 거야. 이효정 선생님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만세 무궁하시기 바라고요. 그 호주의 거친 이민자 사회에서 그 문학의 시를 뿌려주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성해 주셔서 대단히 부럽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제자들도 양성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시드니 문학교실을 이끄시고 계신 홍길범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같은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90평생을 이렇게 잘 지내오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귀감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스피릿든 시든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는 그 메시지들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이민문학 또 그 이민문학도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호주 이민문학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 좀 서로 논의되었거나 표현되었던 것들이 좀 있었던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심도 깊게 나눴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요 모든 문학작품은 하여튼 메시지다. 그 메시지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컨텍스트 이민사회, 호주 이민사회를 향한 그런 그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삶은 시드니에 사나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어디나 다 같습니다. 같은데 되게 특성을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를 많이 집어넣고 그 경치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내가 느낀 게 호주인으로서 그 노벨문학상 탄 그 패드릭 화이트라는 분의 글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은 아주 여기 태생이고 여기서 했지만 저희들의 보는 시각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학도 모든 사람들의 문학을 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같은 통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예.